예, 이번 시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윤순봉 실장님을 모시고 대기업병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경제연구소의 신경영 연구실을 맡고 있는 윤순봉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 대기업병이라는 주제입니다. 대기업병 하는데 도대체 대기업병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좀 지겨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이런 강의에 좀 이론적인 게 조금 들어가야 재미난다 해서 일부러 몇 사람 거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한 4사람 정도 거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김경배 교수, 그린과 베리, 웹스터 사전, 크레이거 켄토니 4사람 이야기를 쭉 차례대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카이스트에 있는 김경배 교수는 과거 저희 그 연구소 혁신실에 한 3년 정도 자문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저희 그룹의 인사 조직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대기업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에 있는 관료병리 현상이다, 이런 건데요. 이 두 가지 말이 이게 혼합된 이야기입니다. 뷰로크러시하고 패톨로지. 뷰로크러시, 관료주의, 패톨로지, 병리 현상. 조직에서 생긴 관료주의 병리 현상이 바로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이 연륜이 오래가 되면 이 조직이라는 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점차 많은 규정 절차가 도입이 된다. 또 더 많은 개청 부서가 생기고 조직 상하 좌우 간에 의사소통 장벽이 생기고 조직이 경지가 되는 한편 유연성과 활력을 잃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병리 현상, 관료주의에 따른 병리 현상이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그린과 존 벨이라는 사람이 조직학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숨겨진 이익을 찾아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대기업병만 치유를 하면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이 이익이 나온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그린과 베리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코퍼크러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코퍼레이터 뷰로크러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주의, 이게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대기업병이라는 게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주의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이 관료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제가 웹스터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웹스터 사전에서는 2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거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거, 이 2가지를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공공부문에 대한 거는 어떤 기능의 전문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든지 권한의 계층화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정부 조직, 이런 게 관료주의다. 또 민간부문은요, 민간부문이 공무원식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또 레드테이프, 형식주의가 만연이 됐다든지 비대 현상을 보이는 경영관리제도, 이런 게 관료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재미난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크레이거 켄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레이거 켄톤이라는 사람은 캡스톤 컨설팅 그룹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 코퍼레이트 댄딜리언, 기업의 잡초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관료주의를 잡초의 일종인 민들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댄딜리언. 왜 민들레하고 똑같으냐? 이 사람은 3가지를 비유를 하는데요. 관료주의나 민들레나 똑같이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표면에 드러난 이 민들레라는 게 표면에 드러난 게 10cm, 15cm밖에 안 되지만 뿌리를 파보면 뿌리의 깊이가 2m, 3m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란다는 겁니다. 이 민들레라는 것도 씨가요, 이 땅이 있고 습기가 있는 데가 씨가 닿으면 잡초가 아주 잘 자란다는 거죠. 이 대기업병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에서나 자라난다는 이야기고요. 또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납니다. 민들레도 역시 가지 하나 쳐봐야 가지에서 다시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업병이라는 것도 표면에 드러난 증상만 치유를 해봐야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난 거는 이 댄딜리언이라는 용어의 어원입니다. 이 댄딜리언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요, 이게 당딜리옹이라고 발음을 합니까? 불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당딜리옹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덴트, 이게 이빨 아닙니까? D, 오브,
라이온, 사자의 이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기업병이라는 게요, 치유를 하는 게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크레이그 켄톤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병에 대한 정의를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대기업병에 대한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기업병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파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저술가입니다. 저술가고 경제학자인데요. 파킨슨 법칙 외 책을 무려 60권에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7년에요. 영국의 해군성하고 식민지성의 어떤 행정 인력, 정가 추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조직에 주어진 역할이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을 늘려가는 속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든 경우가 2가지인데요. 첫째 하나가 영국 해군성의 인원정가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1914년에 영국의 주력 함대가 62대에서 28년에 20대로 무려 70%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해군성 인원수는 2,000명에서 3,600명, 무려 80%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배는 70% 이상 줄어들는데 사람은 80% 이상 늘어나더라. 이거는 역할이나 임무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거고요. 더 극명한 예는요, 식민지성의 인원증가입니다. 1935년에서 39년까지 영국의 식민지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43년까지 전쟁 중에 감소를 하고 54년까지 신생 독립국가가 많이 생겨서 식민지 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식민지성의 인원수를 보면 372명에서 1661명, 무려 5배 가까운 이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공무원 숫자는 5배 이상 늘더라. 그래서 파킨슨이 2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공무원이라는 작자들은요, 무한정 자기 부하 수를 늘리기를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자기 부하 숫자 많은 거하고 자기 파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단 자기 부하 직원 중에서 향후에 자기 자리를 탐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라이벌은 절대로 키우지 않는다. 이런 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다음 2번째 법칙은요, 공무원들은 자기들 본업 자체가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업무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2가지 법칙을 만들어낸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료주의 특징하고 관료주의 폐해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관료주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가자 서던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대학에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관료주의 증후군 이래 가지고 관료주의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하나 자세히 보시면 회사에 들어오셔 가지고 뭐 선배나 상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배웠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2번째 있는 규모의 법칙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작은 실수는 하지 마라. 작은 실수는 즉시 발견이 된다. 실수를 하려고 그러면 큰 실수를 해라. 큰 실수를 하면 누구나 모른 채 다 그냥 지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 공유의 법칙, 기다려라. 다른 사람이 명확히 할 때까지 행동을 하지 마라. 선례의 법칙, 어떤 것이든 첫 번째 하지 마라. 꼭 첫 번째 하려고 그러면 선례를 찾아봐라. 저희들이 소위 뭐 처세술 이렇게 배운 것들이 다 이 관료주의 대기업병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4번째 보십시오. 교체 법칙. 토업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뭐 최근에 저희 그룹 전체가 뭐 임원 발표 나는 게 며칠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임원 발표될 때까지 아마 이 교체 법칙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재편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재편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조직 구조, 인원 배치, 정책이 명확해지게는 행동하라.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라는 게 다 이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페이지에 기업 케이스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너럴 모타의 대기업병의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이 제너럴 모타의 대기업병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집어 놨습니다. 이 로스페로라는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3년 전입니까?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와가지고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미국의 그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해군 대령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대령에서 예편을 하고 EDS라는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죠. 3,000불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십억 불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EDS 중에 빅바이어가 누구냐면 제너럴 모타죠. 이 제너럴 모타가 EDS한테 비싼 돈으로 용역을 주니까 돈이 아깝거든요. 그 이제 로스페로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파시오. 좋다. 얼마에 팔겠느냐? 수십억 불을 주고 팝니다. 팔면서 로스페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이 회사를 팔지만 나는 월급제의 사장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제의 사장으로 들어가면서요. 조건을 하나를 딱 내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내걸었냐면 3년 내에 내 본의 아니게 내 목을 치는 경우에는 3억 불을 보상을 하라. 3년 동안 기간을 임기를 보장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럴 모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 제너럴 모타에 들어가자마자 기자회견을 딱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30년 동안에 3,000불 되는 회사를 수십억 불 회사로 만들어놨다. 내한테 과연 만약 내를 제너럴 모타의 사장으로 시켜주면 내가 3년 내에 회사를 더블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회사가 난리가 나죠. 그 제너럴 모타의 회장이 이렇게 건방진 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목을 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 자체가 이게 3억 불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치면 3억 불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도 쳐 해가지고 3억 불을 보상을 하고 그 사람 목을 날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로 데이터 시스템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또 상당히 커지고 있는 회사가 로스페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로스페로가 제너럴 모타에서 이제 임원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로스페로가 자기가 겪었던 사회에서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방 안에 이 뱀이 한 마리, 독사가 한 마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독사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자기가 살았던 텍사스라는 지방에서는 이 모험심, 공격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온 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구두를 벗어서 뱀을 두드려 잡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제너럴 모타에서 보니까 제너럴 모타는 어떤 회사냐? 이렇게 큰 이제 방 안에 뱀이 한 마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뱀 퇴치 준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하나를 딱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회의를 하고 뭐 모이고 뭐 워크숍을 하고 뱀한테 물리면 뭐 이거는 뱀은 뭐 독이 어떻느냐 어떻게 나설 거냐 의사 뭐 초청을 하고 1년 내내 회의를 해서 이만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표지 제일 위에는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이 돼 있느냐 하면 뱀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두드려 잡아라. 이렇게 1년 있다가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너럴 모타입니다. 아마 저희 그룹도 상당히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좀비족, 뭐 다 아실 겁니다. 좀비족이라든지 NIH 신드롬, Not Invented Here. 이거는 뭐 R&D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죠. R&D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Not Invented Here라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남들이 한 거 수용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나토 신드롬, 넘버 신드롬 이런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건요. 대기업병에 대한 어떤 정의, 기업의 관료주의다. 그리고 사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인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대기업병의 원인이고 두 번째가 대기업병의 특징입니다. 이건 아까 2부보다 훨씬 더 지루한 부분인데요. 뭐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병의 원인은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조직에 관료합니다. 이거의 기원은 프랑스의 관료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양이주 사고, 아담 스미스의 분업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직의 유연성 결려, 이 막스 웨버의 관료주의 모델입니다. 요 세 가지가 대기업병의 어떤 유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관료하다, 양이주 사고다, 조직의 유연성 결려다. 이게 잘못된 거냐?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20년 내지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 세 가지 원칙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무슨 문제냐? 경영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원칙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들이 자만심에 팽배해 있습니다. 옛날 게 좋다.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 생기는 게 대기업병이라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관료주의에서 시작된 이런 관료주의 전형, 아담 스미스 분업 원리에서 시작된 피라미드 조직,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막스 웨버의 관료주의 모델입니다. 이 전체가 뭉텅거려서 나온 게 이 대기업의 모델인데요. 피라미드 조직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경영 환경 여건이 변하면서 자만심 때문에 바뀌지 못하고 생기는 게 대기업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 그 원인 제가 차례대로 하나씩 쭉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병 유래 중에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요, 이 관료주의입니다. 이 관료제도라는 거는 원래 이 관료제도의 유래는 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뷰로크러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뷰로크러시라는 용어 자체도 원래 어원이 프랑스어죠. 이 뷰로라는 이야기는요, 사무실에 서랍이 많이 달린 책상, 이걸 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런 뷰로가 많은 사무실, 그걸 뷰로라 그러죠.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뷰로크래트 하는 거는 이런 뷰로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뭐 가령 예를 들면 앞창이금 바이저, 그다음에 암밴더 이런 걸 메고 아주 편하게 사무실에서 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뷰로크래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걸 묶어서 뷰로크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초에 이 프랑스에서 이 뷰로크러시가 생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죠. 문제가 안 됐는데요, 이게 대영 제국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뷰로크러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란 나라는 이 성문법이 없고 불문법 나라거든요.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규정, 규칙, 간행, 판례, 예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서류를 이것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법률 서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 뭐 옆에 뭐 호치키스로도 찍을 수 없는 거고 풀로 바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법률 서류를 묶을 때 빨간 끈으로 이렇게 자처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레드 테이프죠. 저희들이 관료병리 현상을 이야기할 때 레드 테이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드 테이프의 어원이 뭐냐면 영국에서 두꺼운 법률 서류를 묶을 때 옆에 사용하는 빨간 끈, 이게 어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IBM 같은 회사에서요,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자라고 할 때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cut 레드 테이프입니다. 빨간 줄을 끊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형식주의를 없애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가 많이 되는 거죠. 이게 미국으로 넘으면서 거대 정부를 낳게 되고 결국 이 산업 초창기에서는 이 정부의 공공 부분의 경영 노하우가 굉장히 앞서죠. 민간 부분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께 군대로 가고 군대께 우리나라 군대로 오고 우리나라 군대의 어떤 조직 운영 원칙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료제도가 확산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유래가 관료제도고요. 두 번째 유래가 아담 스미스의 분업 원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1776년에 국보로 냈어요. 핀 공장 모델을 가지고 업무를 통합하는 것보다 분업하는 게 생산성이 1000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게 경영에 접목된 것은 1820년대 미국의 철도 산업에서 접목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라는 게 당초 처음 생겼을 때는 단선 아닙니까? 단선이죠. 단선에 양쪽으로 기차가 다녀야 됩니다. 이게요, 업무를 아주 세분화하고 잘게 자르고 책임 역할을 분담을 시키고 이걸 규정을 딱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수를 하지 않으면 열차가 양방향에서 가다가 충돌을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분업화를 시키고 그걸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업이 가장 먼저 접목이 된 게 이 철도 산업입니다. 이게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거는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입니다. 잘 아시는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생산 부분에 분업화를 정착을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옛날 분업화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였는데 포드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컨베이어가 앞으로 가는 그런 분업화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발명이죠. 그 생산 부분의 분업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제너럴 모터의 알프레드 슬론입니다. 이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은 생산 부분에서 있는 분업 말고 경영 전 부분에도 분업이 접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R&D다, 생산이다, 판매다, 영업이다, 관리 부분까지도 이 분업 제도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게요, 2차 대전 후에 60년대까지 포드의 맥나마라든지 뭐 ITT의 제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존슨 회장 이런 CEO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완전히 현대 기업 경영 이론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 이런 게 정착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이 2차 대전 후에 폭발하는 수요 이거를 이제 같이 맞이하면서 아주 그 효과적인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래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요, 관료주의 모델입니다. 이 관료주의 모델은 이 막스 웨버가 독일의 사회학자죠. 막스 웨버가 이 1920년대에 제시를 한 건데요. 지구상에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관료주의 모델이다라고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실제 그한 50년 내지 60년, 70년 가까이 조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이 운영하는 첫 번째 원칙을 이 관료주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관료주의의 핵심적인 개념 이래가지고 계층구조 아직까지도 그대로 우리 그룹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령통일, 명령은 탑에서 다운으로 일사불란하게 내려가고 이게 준수가 돼야 된다. 비인간성,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기계로 취급하라. 경력지향, 사람의 포스트를 주는 원칙은 어느 사람이 어떤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라인과 스텝의 구분, 라인은 철저하게 현업을 수행하고 스텝은 라인을 챙겨라. 기록 보존, 후대를 위해서 기록을 보존해놔야지만 뒤에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막스 웨버가 주장한 관료주의 모델입니다. 이게요,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료주의 모델 때문에 조직이 유연성이 결례가 되는 거죠. 공식과 직권화로 인해서 조직이 경직화 현상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분업의 원리라든지 관료주의 모델이라든지 관료주의 제도, 이게 나쁜 거냐?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의 경영 환경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수요, 그 다음에는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직이 성장합니다. 성장할 때는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요,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경영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베니스라는 사람이 지적한 겁니다. 이 베니스라는 사람은 이 캘리포니아 대 그 교수를 하신 분인데 그 미국 대통령 네 사람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이 관료주의가 그 좋은 제도인데 환경 변화 때문에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가지를 들죠. 첫 번째가요,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 두 번째가 조직 규모가 커진다. 피라미드 조직도 좋지만 조직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그 하중을 감당을 못한다. 경영이 다양화되고 경영관이 변한다. 이 네 가지 때문에 관료주의 모델이 종말을 맞이한다. 그걸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이클 레머, 잘 아시죠?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창시한 사람이 이 마이클 레머입니다. 마이클 레머가 삼시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 장난을 쳤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스테레오그램입니다. 이 스테레오그램 보실 줄 아십니까? 이게 그 뭐냐면 일명 그 매직 아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 보면 입체로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드리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이 이렇게 퍼지하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표가 세 개가 석장으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마 키워드 세 가지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하나 나왔습니다. 고객. 예, 변화.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요게 고객입니다. 그다음에 2번이 경쟁입니다. 3번이 이 변화입니다. 이 스테레오그램 다 보실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인쇄가 잘못돼서 잘 안 보입니다. 이거 3번을 한 꺼내 보십시오. 3번을 꺼내 보시면 3번 밑에 이거 까만 데 밑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죠. 점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요 밑에. 일단 눈에 힘을 푸시고요. 눈에 힘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딱 푸시고 먼저 책을 딱 눈앞에 딱 대어 보십시오. 눈을 푸른 상태대로 서서히 이걸 갖다 떼 보십시오. 떼 보면 밑에 점 두 개가요, 네 개로 보이다가 점점 세 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를 쫙 보면 3차원 입체 공간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던 분들도 전부 다 한 번씩 보시네요.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변화. 예.
눈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딱 푸셔야 됩니다. 조금 멍청한 상태로 보셔야 이게 보입니다. 책을 딱 펴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부려 가지고는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열심히 보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는 분 역시 그 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뭐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봅니다. 책 딱 넘기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냥 딱딱 이렇게. 그래서 마이클 레머가 지금 3C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행이 21세기의 변화의 키워드가 세 개자라는 거죠. 변화의 체인지, 경쟁의 컴피티션, 고객의 커스터머. 이 세 단어가 여행이 다 C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키워드 세 가지는 이 3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죠. 체인지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요. 변화가 예외 전개였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쭉 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변하고 또 쭉 가다가 계기가 있으면 변하고 이랬는데요. 최근의 경영 악령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거고 가만히 있는 게 비상식적인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화가 일상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경쟁이 심화됐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세 번째, 고객. 시장의 주도권이 과거에 우리가 지고 있던 주도권이 고객들한테 넘어갔다. 이제는 고객의 맛에 맞추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마이클 해머의 3C입니다. 제가 연초에 해장 신년사를 그대로 하나 인용을 해볼까요? 해장 신년사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 경쟁의 시대, 그리고 고객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질경영, 이건 OHB는 없습니다. 질경영에서도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이겁니다. 컴피티션, 커스터머, 체인지. 고객 만족, 회사 만족, 종업원 만족. 제품 서비스의 질, 경영의 질, 사람의 질. 안에가 토탈 퀄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영에 대한 모델도 요 3C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 세 가지가 아주 경영 환경에 적합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한 20년 전부터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3C 세대가 돌입을 합니다. 고객이 주도권을 갖고 경쟁이 심화되고 변화가 일상화가 되는데 그 옛날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피라미드 구조고 책임 역할 구조고 스택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조직 구조 가지고 과연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조직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만심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 선배들도 잘해왔고 현재 나도 잘하고 있다. 미래도 보장될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떤 연속사고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게 바로 대기업병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만심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 들면요. 대기업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고 있는 제너럴 모터는 어느 정도 자만심이냐 이런 겁니다. 과거 그 CEO를 했던 자로크 윌슨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국가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은 것이고 GM에도 좋은 것이는 국가에도 좋은 것이다. 자기 회사하고 국가하고 똑같아. 이 정도의 자만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너럴 모터의 CEO입니다. 그 다음에 자만심의 예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 이카루스 파라독스라는 걸 하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읽어보시면 이게 이카루스 파라독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카루스 파라독스가 뭐냐면 그리스 그 신화 신들 중에서 다이달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가 이 공예 장인의 신입니다. 건축도 하고 건물도 만들고 뭐 공예도 하고 이런 신인데요. 그 아들이 이 이카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이달로스가 그 크레타 섬에서 이제 살다가요. 왕이 뭐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저 반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이제 아들하고 이카루스하고 둘이 다 갇히는데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카루스하고 짭니다. 자, 내가 지금 자기가 손재주가 좋으니까요. 날개를 만들 테니까 우리 모두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달고 이 감옥을 탈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새깃털 같은 걸 모아 가지고 날개를 만들죠. 날개를 만들어가 다이달로스도 자기 어깨에 날개를 두 개를 붙이고
이카루소도 날개 2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이제 감옥을 빠져나오는데요. 빠져나오면서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개가 원래 당신 날개가 아니고 어깨에 밀랍, 왁스로 붙인 거기 때문에 너무 하늘 멀리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카루소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날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온 세상이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온 세상이 내 거네. 이런 아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겠다 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태양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다 보니까 뜨겁죠. 뜨겁다 보니까 어깨에 붙인 밀랍이 녹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개가 떨어지죠. 그래서 애기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게 이제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습니다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뭐를 강조하고 싶은가 말이죠. 이카루소의 날개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자기의 가장 단점, 자기를 살린 장점이 자기 목을 조르게 되는 애기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런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면요. 엘빈 토플러가 적응기업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요. 초인류 기업들이 과거에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제품, 프로세스, 조직 형태가 이제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생존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은 뚜렷하다. 즉 과거의 성공의 요인을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우리 장점을 미래에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저희 그룹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뭡니까? 관리입니다. 관리의 삼성이 창조의 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 핵을 전부 다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창조라는 거로 메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미래의 우리 목을 조르게 되는 그런 원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옛날 옛적에라는 거 가지고 OHP를 제가 3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조셉 파인 주니어라는 사람이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책 제일 먼저 앞에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책을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으면 아마 이거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석장 간단한 한 2, 3분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읽으시면서요. 옛날 옛적에서 나라가 2개 나라가 나옵니다. 선진국이 나오고 후진국이 나오는데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각각 어느 나라겠느냐 이걸 한번 맞춰보십시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읽어보신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요. 선진국이 어느 나라고 후진국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하고 미국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일본하고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하고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시대 상황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옛날 옛적입니다. 지금부터 1세기 전입니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반입니다. 여기서요. 지배적인 선진국 하는 게 미국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영국이고요. 신흥국가 하는 게 일본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제가 왜 이 케이스를 들었나 말이죠. 자만하는 자에게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00년 전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했던 똑같은 걸 지금 그대로 일본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뛰어난 생산 방식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이야기하는 지트 방식이나
뭐 림프라닥션 이런 게 아닙니다. 림프라닥션 시스템 이런 게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미국형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토인비 교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옛날에 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문명, 문화 21개 천년 만년 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어떤 문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천년 만년 영광을 누릴 줄 알았던 이 영화가 짧게는 1, 200년, 길게는 3, 400년 만에 다 망했다는 거죠. 망했거나 아주 쇠퇴를 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은 어느 누구 하나 마찬가지로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망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21개 문화의 공통점이 망했던 원망의 원인이 뭐냐 찾아보니까 소위 말하는 왕자의 교만과 안위, 이게 우리 그룹 용어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자만심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표를 보시겠습니다만은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에서 나왔던 관료제도,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분업원리, 관료주의 모델 막스 웨버 거, 이 세 가지가 어우러가지고 대기업 모델 이게 그렇게 생깁니다.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인 모델이었죠. 피라미드 조직이고 관료제도고 권위주의적이고 공식적이고 이런 제도가 삼시라는 환경 여건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병이다. 이 정도로 대기업병이라는 게 뿌리가 깊다는 거죠. 대기업병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각 정세가 없습니다. 암이나 이 간에 대한 병하고 똑같습니다. 암이라는 게 내가 몸이 아프다, 암이 걸렸구나라고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벌써 죽기 일보 직전이죠. 내과 수술은 안 됩니다. 외과 수술을 해서 도려내도 암은 치유가 힘들다는 거죠.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기업에 해당됩니다. 큰 기업, 작은 기업, 민간 기업, 공공부문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성입니다. 대기업병 걸리는데도 몇 년이 걸리지만 일단 한번 걸리면 치유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는 합병증상입니다. 당뇨병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힘도 없고 나른하고 사기도 없고 다른 병이 계속 합병해서 병발되죠. 제가 한 50분 됐습니다만은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전반부 절반입니다. 대기업병이라는 게 우리 그룹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대기업병에 대한 실체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례가 있느냐, 또 원인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런 일반론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나머지 절반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대기업병을 치유할 거냐, 이게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치유 방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은 이거 대책 방안의 심도입니다. 얼만큼 심도 있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요법, 병인 제거, 기초체력 보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열이 난다는 거죠. 열이 39도다. 그러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자라고 해열제를 먹는 게 바로 대증요법입니다. 콧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콧물약을 먹는 게 바로 대증요법이라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이거 감기 몸살이구나,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주사 맞자,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병인 제거입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내가 뭐 환절기마다 계절 바뀔 때마다 나는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리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내 체력이 떨어진 거다. 그럼 어떡할 거냐? 체력을 다지자. 수영도 좀 해야 되겠고 헬스클럽도 좀 다녀야 되겠다,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술도 조금 줄이자, 이렇게 한 게 기초체력 보강이라는 거죠. 그 심도에 따라서 대증요법, 병인 제거, 체력 보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는 사후 처방, 사전 예방입니다. 시기 문제죠. 대기업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느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뒤수습을 하느냐. 물론 당연히 좋은 게 사전 예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 과거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문서 버리는 날 이래가지고 뭐 그룹 각사 사무국에서 뭐 마대자루 몇 개씩 나눠주면 서류서가 막 찾아가지고 쓸데없는 문서 마대자루 이거만큼 달아가지고 뭐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문서를 뭐
3톤을 버렸니, 5톤을 버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창피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문서가 많아서 버리자. 이건 사후 처방입니다. 근본 처방은 뭡니까? 문서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가사 예를 들었어요. 낭비가 흐르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낭비도 철철철철 흐르면 밑에 바켓을 놓고 낭비를 퍼담는 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수도 파이프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막고 근본적으로 막고 나서 조금 흘러나오면 밑에 바켓을 해서 퍼담아야지 수도 꼭지는 안 막아놓고 계속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전이냐 사후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요. 양쪽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6가지 상한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기초체력 보강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나쁜 방법은 문제 터지고 나서 대중요법을 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5년 전 6년 전에 있던 증상이 지금 와서 그대로 계속된다. 왜냐? 이때까지 저희 그룹이 어프로치했던 방법이 주로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사후 처방, 대중요법, 병인 제거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저번에 저희들이 뭐 한 3, 4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뭡니까? 보고해소에서 뭐 회의 337 이런 게 전형적인 대중요법 사후 처방입니다. 역할 마이마익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뭐 사전 예방에서 대중요법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쪽 아랫부분은 하기는 힘들지만 제대로 한번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병인을 제거를 하면 이는 조직의 문화로 그대로 굳히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앞에 전반부는 주로 대기업병에 대한 실체, 현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기업병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 책 쓴다고도 무등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지금 써놓고 몇 달 지나서 지금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이 책 자체가 이게 대기업병 걸린 거 아니냐. 이 언제 이 바쁜 세상에 이거 4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읽느냐 이게. 뭐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다가 뭐 몇 달 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뭐 저자 직강 이래가 특별 초청해가지고 제가 또 강의도 해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책 자체가 이 대기업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치유 방안에 무려 2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직을 간단하게 끌고 가자 뭐자 쭉 이래 있는데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몇 달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대기업병 치유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치유한다고 이 대기업병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달에 걸친 고민 결과 그 하나를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하나 제대로 하면 대기업병이 치유되는 거 아니냐. 바른 일을 제대로 처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지리주 경영을 하는 인류 기업들 중에 뭐 90% 이상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Do the right thing right the first time입니다. Do 하자. The right thing 바른 일을 right 바른 방법으로 the first time 처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키워드 4가지죠. 첫 번째가 the right thing 제대로 된 일을 right 제대로 된 방법으로 the first time 처음에 do 하자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요. 먼저 바른 일을 설명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6부에 실천하자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do the right thing right the first time 하는 거는요. 의미는 하자 바른 일을 제대로 처음에 이런 이야기인데 신경영어록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좋은 제품을 좋고 싸고 빠르게 만들자 하는 거하고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이렇게 할 때는 바른 일을 하자 이런 겁니다. 좋고 싸게 이게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빠르게 이게 처음에 하자는 거고 만들자 하는 게 하자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질 경영할 때 키워드를 4가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value, cost, quality, speed.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TQM입니까? TQM 할 때 그 QCD 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밸류 하나가 더 들어간 건데요. 밸류, 퀄리티, 코스트, 스피드 이 네 가지가 잡히면 바로 질 경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VSQC라고 이거는 뭐 제 창작품입니다만 하나 키워드를 하나 잡아봤는데요. 신경영이 진행되고 나서 한 6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신경영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신경영이 대충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라는 거냐? 이거 모르겠다. 질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질이 뭐냐? 한방향 이렇게 하는데 한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신경영으로 나오는 게 좋은 제품을 좋고 싸게 싸고 빠르게 이런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든 상품 서비스를 고객한테 팔 때 그때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키워드는 경영 전반에 아주 범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게요. 밸류, 스피드, 퀄리티, 코스트 이게 우리하고 고객과 이런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관리부장이라는 거죠. 질 좋은 관리부장이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밸류, 코스트, 스피드, 퀄리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질 좋은 관리부장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밸류죠. 내가 만드는 보고서가 보는 사람이 경영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게 첫 번째죠. 밸류입니다. 두 번째가요. 스피드입니다. 월말 보고 자체를 이걸 20일에 하던 걸 경영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이걸 3일 날 보고를 한다. 이게 스피드죠. 그 다음에요. 이게 퀄리티가 이겁니다. 그 보고서가 그 안에 잘못된 숫자, 오차, 착오 이런 거 없이 정확한 숫자를 그대로 보고를 한다. 네 번째 코스트가 이겁니다. 내가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안 괴롭히고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작은 코스트로 만들어서 보고한다. 질 좋은 보고서를 싸고 빠르고 결함 없게 이게 상품을 좋은 제품을 싸고 빠르고 좋게 공급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처음에 하자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요 대응책 개요 요거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만은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요거하고 제가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병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가장 모두에 말씀드린 거를 이게 쭉 적었습니다. 현재 저희 그룹이 안고 있는 대기업병 증상 첫 번째가 실천력, 행동력이 부족하고 책임회피 풍토가 많다. 이게 말만 없어지 실행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변화를 수용하는 문화를 가져야 되고 나부터 지금부터 시행구부터 바꿔나가자. 이게 저희 대응책입니다. 그 다음에요. 권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위기의식 결여, 고객 중시 사상 결여 이런 게 두 번째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밸류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리더십 제대로 발휘하고 역지사지 사상을 함양을 해야 되겠다. 이 대책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나온 문제점이 우리가 관리 중심 사고가 팽배가 돼서 창조성이 없다. 부문 이기주의가 많고 의사소통이 잔들된다. 일을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대응책이 관리지상주의를 극복을 하고 부문 이기주의 타파하고 정보를 공유하자. 이걸 제가 대책으로 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요. 업무 처리 관행이 비효율적이다. 처음에 안 한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결함을 예방을 하고 스피드 경쟁력을 올리자. 이런 네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른 일을 제대로 처음에 하자. 이거로서 저희가 안고 있는 대기업병을 처방할 수 있는 이 극복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말씀드린 120분 전체 중에서 바른 일을 제대로 처음에 하자. 요 키워드 하나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120분 강의가 제대로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The right thing입니다. 바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 디프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Do it right the first time. 처음에 제대로 하자.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내지 15년 전까지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갖고 가 있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약자를 따서
뭐 디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Do it right the first time 이런데요. 최근에 캐치프레이즈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it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면 the right thing이 들어왔습니다. 왜 초일류 기업들이 it 대신 the right thing이라는 글자로 대체를 했느냐? 이제는요. 하는 방법이나 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경영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잘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열심히 한 사람이 잘못하고 노란 사람이 잘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right thing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하고 효과성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하고 효과성의 차이인데요. 전통적으로 저희 그룹에서 이 경영을 하는 원칙 중에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칙이 이 효율성 원칙입니다. 공식 인풋분의 아웃풋이죠. 경영의 성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인풋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아웃풋을 최대한으로 늘리자. 이거 뭐 회사 입사하는 하루 첫날 배우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인풋 줄이고 아웃풋 늘리자. 이게 소위 말하는 효율식 공식이죠.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성 공식은 불행하고도 저희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공식하고 조금 틀립니다. 인풋분의 아웃풋이 아니라 desired output분의 actual output입니다. 요구되는 아웃풋 대비 실제 우리가 얼만큼 해줄 거냐 이런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값싸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how보다 what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조금 이 자기적입니다만 이 매트릭스를 그래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효율성과 효과성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쪽이 효과성입니다. 방향, what. 하는 일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 잘못된 거냐. 바른 일, 틀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일하는 방법, 수단이 제대로 된 거냐 how입니다. 옳은 방법, 틀린 방법 이렇게 나눠보면 사상안이 나옵니다. 1, 2, 3, 4가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이죠. 가장 나쁜 방법은 일도 잘못된 걸 틀린 방법으로 한다. 이게 최악입니다. 그러면 최악을 1번으로, 2번을 1번으로, 3번을 1번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그룹이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옳은 방법. 열심히나 하죠. 남들이 8시간 할 때 우리 10시간 하고 남들이 10시간 할 때 우리는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게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일 자체가 과연 할 가치가 있었느냐는 거죠. 별로 할 가치도 없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은 뭐냐면 농땡이 치더라도 일 하나는 바른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요. 최악을 물론 여기로 보내야 되겠지만 중간을 여기로 보내고 이거를 여기로 보내야지만 모든 업무가 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저희들이 이 노동견면성을 외칠 때 저희들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남들이 10시간 할 때 우리 12시간 하자 이런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환경 여건에 대응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열심히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잘 하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잘이라는 거죠.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효과성과 효율성의 공식입니다. 효과성의 공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풋분의 아웃풋이 아니죠. desired output분의 actual output입니다. 요구하는 것 대비 우리가 얼만큼 해줄 거냐. 그러면요. 의사결정하는 순서도 바뀝니다. 옛날 같으면 의사결정하는 순서가 인풋 대비 아웃풋 이거 가지고 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의사결정하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하는 수준이 뭐냐? desired output이 뭐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거, 경쟁책이 요구하는 거,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실제 얼만큼 맞춰줄 수 있을 것이냐? actual output입니다. 그걸 두 번째 결정을 하고요. 세 번째 결정을 하는 게 actual output을 맞추기 위해서 인풋을 얼만큼 넣을 거냐? 이런 순서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하자 해서 잘하자 이렇게 바꾸는 파라다임 체인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하자가 그러면 그래 우리가 과연 우리 그룹이 잘하느냐 이게요. 아까 모두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객 중시 사고가 결여가 됐고 권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 때문에 또 위기의식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은 잘하자가 아니라 열심히 몸으로 때우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자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할 거냐,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먼저 리더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이번 강좌에 제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요, 이 리더십이 어떻다, 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서는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타이키 교수가 요약을 한 건데요. 이 권위주의형, 거래형, 변화추구형 세 가지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권위주의형, 소위 말하는 뷰로크래틱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지시 복종형입니다. 자, 부하직원 보고 이거 하시오! 라고 하면 부하직원은 예! 받아서 한다는 거죠. 이게 권위주의형입니다. 이 권위주의형 리더십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권위주의가 가장 좋은 거 하면 말이죠. 내가 정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든지 부하 사기가 충천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권위주의형 리더십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모든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 밑에 부하들 사기가 하늘까지 충천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몰아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요, 불행하게 여건이 그렇지도 않는데 이 권위주의형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시 복종의 스타일 아닙니까? 쉽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지도 않는데 흔히들 저희들이 쓰는 게 권위주의형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위주의형 리더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시를 하고 복종을 하되 조직원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회사의 부속이냐 기계냐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거래형입니다. 뭐냐면 인간성은 존중돼야 된다. 인간 뭐 중시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형. 소위 말하는 트랜잭셔널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말이죠. 내하고 부하고 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이런 거 해주면 성공하면 내가 뭐를 보상해줄게. 고가 잘 줄게. 특진시켜줄게. 진급 빨리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내고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부하 직원에서는 어떤 식의 입장이 생기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수용을 하되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는 거는 수용을 하지 않는 타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가 잘 되고 못 되고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패턴이 변화 추구형입니다. 이거는 그 스타일하고 좀 틀리죠. 리더는 뭐를 하느냐 하면 부하 직원들한테 비전과 지적 자극과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서 그거를 노력으로 보답을 하더라. 이런 게 변화 추구형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자료를 쭉 붙여놓은 거는요, 뭐 글도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한번 시간 나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 넘어갔어요. 69페이지 역지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잘하자입니다. 잘하자가 뭐냐면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정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서 필요한 사고방식이 역지사지라는 거죠. 이것도 뭐 신경전으로 나옵니다만 판단을 내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보고서를 하나를 쓸 때도 내 마음에 들도록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읽는 상사 입장에서 맞도록 보고서를 써야 되고 밑에 부하 직원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내 입장에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부하사원 입장에 맞도록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런 건데요. 이 역지사지가 저희들은 말은 하기 쉽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몇 가지 이 고객 입장에서요, 몇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직이 역지사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쓰는 용어 한마디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매표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과거 경험인데요. 한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쯤 돼가지고 저 옛날 중앙청 자리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제하고 제 차하고 제 애들 데리고 이제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어른들은 500원씩, 애들은 공짜입니다. 제하고 제 차하고 둘이 1,000원이죠. 1,000원 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딱 가보니까 매표소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져 있느냐 하면 표 파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표 파는 사람 한 사람, 하루 종일 표 파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인데요. 표 파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아니죠. 역지사지면 당연히 이거는 표 파는 곳이 아니라 표 사는 곳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 관리국보다 조금 좋은 데가 이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 최근에는 바뀌었죠. 톨게이트 가다 보면 크게 해서 표 사는 곳 지금부터 2km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만은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거기 어떻게 간판이 붙어져 있냐면 톨게이트 그 표 사는 데마다 이런 하얀 간판이 이렇게 5개가 딱 있습니다. 입구마다 하나씩. 그 하얀 간판에 표 사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희한한 게요. 표 사는 곳에 사자 5개가 다 하얗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연선을 워낙 자주 다니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하얗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 그 간판 만들 때는 표 파는 곳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한마디씩 하니까 거기 흰 뺑기 쫙 칠해가지고 파자를 요래 사자로 딱 요래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그 간판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경험을 했는데요. 연수 오다가 중간에 이제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위에 전광판이 큰 게 있습니다. 전광판에 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광고도 나오지만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소통이 원활하다 막힌다 이런 이 정보를 갖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지날 때 딱 보니까 그 전광판에 광판이 뭐라고 붙어져 있느냐 하면 서울 사무소로부터 신갈분기점까지 소통 원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서울사무소가 어디요? 하니까 자기 도로공사 서울사무소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쪽이 저거 서울사무소라는 거죠. 그럼 신갈분기점은 어디요?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영동고속도로 입구가 신갈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도로공사 이 직원들은 이 간판을 내걸 때 뭐라고 내걸었느냐? 저거 직원들끼리 보는 건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도로공사 직원인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용어는 당연하게 바뀌어야 되죠. 톨게이트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소통 원활 이렇게 하면 한글 읽으면 다 한다는 거죠. 역지사지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이런 데 와서 너무 회사 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외환은행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10몇 년 전에 이제 회사 입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출장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새는 뭐 막 달러로 주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출장 갈 때만 하더라도 달러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 한글 우리 하나로 받았거든요. 출장비를 이제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외환은행 서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출장비를 바꾸려고요. 그리고 또 창구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현찰 매도율, 매입률, 전신한 매도율, 뭐 쭉 굉장히 복잡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쳐다보니까 현찰, 매입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현찰로 매바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창구에 이걸 딱 냈습니다. 몇 불을 주시오라고 하니까 창구에 있는 여사원이 돈이 모자라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몇 불 곱하기 몇 불은 얼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여사원이 아주 그 묘한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냐 아주 그 입을 찡그리면서 손님 현찰 매입률은요 손님이 사시는 율이 아니고 우리 은행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는 율이 매입률이고 손님은 매도율로 매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매도율로 매입하래요. 모든 용어 모든 기준이 이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이 자기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요 외환은행의 행운 중에 첫 번째가 행운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중에 1번이 뭐냐 하면 고객 제일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돼서 저희들이 외환은행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외환은행 행정하신 분이 지금 부총리로 들어가신 홍정은 그 부총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홍 부총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외환은행이 캐치프레이즈가 이 고객 제일이라고 걸어놓고 이게 남들 보기 좋으라고 이 장식품이냐 안 그러면 전 종업원들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공주의 가치관이냐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말하는 거 한마디부터 뜯어고쳐라. 이거를 고객 매입률, 고객 매도율, 현찰 매도율, 매입률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객이 사시는 율, 고객이 파시는 율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숫자 바꾸기가 싫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뭐 유 실장 이거 뭐 우리 바꾸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재무부의 뭐 감독원의 뭐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결국 안 바꿉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외환수소문에 마침 한번 들러보니까요. 간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고객이 사는 율, 고객이 파는 율.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가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십시오. 미국 돈, 달러, 전신함, 매도, 매입, 매매 기준, 장부가, 현찰, 매도, 매입, 대미달러 환산율. 시골 할머니가, 국민학교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달러 여행 가는데 외환은행에 갔습니다. 이거 쳐다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알지 이걸 어떻게 할머니가 합니까? 그럼 최근에 어떻게 붙어져 있느냐 하면요. 최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머니가 딱 갔다는 거죠. 내가 살 때 818원에 산다는 거죠. 미국에 갔다 와서 300불 남았습니다. 외환은행 가보니까 내가 팔 때 793원에 파네. 쉽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유식하다. 이렇게 쉽게 해놓으면 무식한 이거 아니라는 거죠. 판단의 기준은 유식 무식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어느 게 편하냐. 역지사지라는 겁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를 더 해볼까요? 요 앞에 자연농원에 있으니까 자연농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쳤습니다. 자연농원의 매표소하고요. 디즈니월드의 매표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가 되면 기능, 역할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 6개월 전만, 지금은 고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연농원 매표소의 기능이 뭡니까? 돈 받고 표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앞에 유리도요. 앞에 시커멓게 칸막이 딱 해놓고 안에서는 밖에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에 못 봅니다. 칸도요. 도둑놈 올까고 요만하게 뚫어놓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조그만한데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그 매표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고리로 딱 잠그게 하죠. 또 표 팔 때요. 돈 받고 표 줘야지 미리 표 주지 마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왜? 돈 받고 표 바꾸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접점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컴플레인이 많이 나죠. 아주 사소한 몇 푼 가지고 몇 천 원, 몇 백원 가지고 다툼이 막 생깁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돈 받고 표 파는 거죠. 자, 디즈니월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역지사지입니다. 매표소의 업의 본질을 어떻게 정했냐면 디즈니월드 매표소는요. 고객이 처음으로 접하는 MOT 고객 접점이다. 그러니 당신은 돈을 받고 표를 파는 데가 아니라 손님들한테 첫인상을 팔아라. First impression을 팔아라. 돈 털려도 좋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돈 털려봐야 25불 가지고 몇 분 털리겠습니까? 25불 가지고 털려봐야 첫 번째 접하는 고객 접점에서 불쾌한 거는요. 무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30%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체에서 매표소의 인상이 30%랍니다. 거기에서 기분 좋은 고객은 뒤가 조금 나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서 기분을 베린 잡친 고객은 뒤가 아무리 좋아봐야 쓸데없다는 거죠. 돈 25불 아끼는 거 아끼려 하다가 수백 불을 넣는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정의하느냐 고객 입장에서 정의하느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 보면 돈 받고 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고객한테 첫인상을 판다는 거죠. 디즈니월드에서는요. 종업원을 부를 때 우리는 손님을 게스트 이거는 많이 쓰죠. 종업원을 부를 때 이 인플로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인플로이 대신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캐스트라는 용어를 쓰죠. 이 캐스트가 뭡니까? 영화로 딱 치면 영화 딱 끝나고 나면 캐스터 뭐 샤론 스톤 누구누구 뭐 연극으로 따지면 뭐 캐스터 윤석하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연진입니다. 왜 캐스터냐? 디즈니월드에서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여직원 하나까지도 나는 이 디즈니월드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대에 출연한 배우라는 거죠. 몸이 아프다, 집에 원한이 있다, 골치가 아프다, 자식이 속 썩인다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디즈니월드라 무대에 일단 올랐으면 나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연기를 하는 사람, 이게 캐스터입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까지 배우라는 거죠. 디즈니월드는요. 눈높이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눈높이 대화가 이게 역지사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건데요. 길을 쭉 가다가 보면 요만한 꼬마가 길을 물어봅니다. 종업원들한테 매직 킹덤 가는 길이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100에 100이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러 갔으니까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 사람들이 다리가 아파서 왔나 이래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고 길을 물어보는 꼬마가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땡긴다는 거죠. 그러면 꼬마가 요즘 눈이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앉아요. 앉아서 꼬마 눈하고 종업원 눈 둘이를 맞춥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간다는 거죠. 왜? 꼬마 목이 아픈 대신 내 다리가 아프겠다는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요. 이게 실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TGI 프라이데이라고 가보셨습니까? 그 외식 산업 중에서 지금 제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 스카일락하고 경쟁사인데요. 스카일락하고 경쟁사 중에 TGI 프라이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에 가보시면요. 음식을 주문을 받을 때 저희 우리 스카일락에 가보면 종업원들 다 서서 받습니다. TGI 프라이데이 가면요. 종업원들이 꿇어 앉아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일락에서 주문을 할 때는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TGI 프라이데이에 가서 주문할 때는 이 종업원들이 꿇어 앉았기 때문에 밑으로 쳐다보면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손님의 목이 아픈 대신 내 매니저의 다리가 아프겠다. 이게 역지사지라는 거죠. 실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역지사지의 케이스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객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 고객이 원하는 거 만들어서 제공 안 하는 회사가 누가 있어? 우리 밥 먹고 하는 게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실제 고객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제공을 못하더라는 거죠. 특히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기 머릿속에 소설을 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는요.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SAS 양칼슨 이 고객 만족에서는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1982년도에 방년 42살에 자회사 사장에서 모회사 사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됩니다. 발탁된 지 1년 만에 적자 7천만 불에 판 SS를 흑자 8천만 불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요. 고객 만족도에서 트랜스포테이션 오브 더 월드라는 잡지에서 매년 유럽의 항공회사 중에서 고객 만족 순위를 랭킹을 냅니다. 꽁지에 있던 회사를 1년 만에 1등으로 올려놓은 후에 지금 11년째 계속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SAS 스칸디나비안 항공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쉽죠. 현장 경영, 고객들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경영자는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칼슨 이전의 경영자, 적자를 7, 8천만 불이나 낸 경영자는 어떻게 했냐면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현장에 있을 때 이랬고 저랬고 저랬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 저렇게 해.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현장을 안 나갑니다. 소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영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항공사니까 서비스 산업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제 막 소설 쓰는 거죠. 첫째, 비행기가 크고 깨끗해야 된다. 둘째, 의자가 안락해야 된다. 셋째, 기내식이 맛있어야 된다. 넷째, 스튜어디스들이 이쁘고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손님들은 구름대처럼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비행기 만들고 뭐 의자 안락하게 하고 기내식 맛있게 하고 친절 교육, 인사 교육, 전화 잘 받기 교육 시켰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시키면 시킬수록 적자만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고객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양칼슨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쉽습니다. 양칼슨은요. 현장 경영 MBWA를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MBO가 아니고 매니지먼트 바이 원더링 어라운드 현장을 방황하는 경영을 한 겁니다. 자기 비행기를 자기가 타죠. 타서 의자에 앉습니다. 옆에 있는 손님한테 물어보죠. 당신 우리 항공회사에서 원하는 게 뭐요? 내 사장인데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물어보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아니죠. 다른 2가지를 고객이 원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가지입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기내식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공항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비행기가 2시에 뜬다 했으면 2시에 뜨고 3시에 앉는다 했으면 3시에 부산에 앉아라는 거죠. 기내식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습니까? 내가 부산 가서 손님하고 호텔 가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거죠.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건 2가지입니다. 비행기 편수 늘려라. 다음에 정시 출발, 정시 도착하라.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좁은 땅덩어리에 비행기가 많이 다니니까 트랜지션이 많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면 뒤에는 1시간 빵꾸 나면 다음은 5시간, 다음은 10시간, 다음에 하루 이렇게 연착이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큰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죠. 편수 늘리고
그 다음에 시간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양칼슨이 그거를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느냐. 첫째, 양칼슨이 딱 짐을 하니까요. 유럽의 모든 항공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 작은 비행기를 큰 비행기로 늘립니다. DC9에서 에어버스로 다 바꾸는 거죠. 양칼슨이 취임을 하니까 벌써 에어버스가 세대가 도입이 되어 있고 추가 에어버스를 7대를 도입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칼슨이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고객들은 큰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작더라도 비행기 편수를 늘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에어버스 계약을 캔슬을 시켜버리고 그 비행기 7대 값을 가지고 이 DC9 두 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편수를 늘리죠. 다음에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맞추느냐? 사장망에 크게 전광판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항공사의 플라이트 스케줄 다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죠. 실제 비행기가 딱 뜨면 뜬 시간 불이 딱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딱 앉으면 앉는 시간 불이 딱 들어오는데요. 예정 대비 실제 10분 오차가 나오면 오토 다이얼링 시스템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그 비행기를 몰아 기장이 기착진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 딱 앉으면 따르릉 베일 울립니다. 딱 받으면 내 양칼슨인데 왜 늦었어?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에어 트래픽 문제냐, 정비가 잘못된 거냐, 뭐 기체가 기람이냐, 뭐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이게 항공회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합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택시 합성하고 똑같은 건데요. 비행기표를 쭉 팔다가 표가 절반 이상 안 팔리면 그 플라이트를 캔슬을 시켜버리고 이거를 다음 비행기표로 같이 몰아서 합성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SS만 한 게 아니라 유럽의 항공사가 다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쇼크 때문에 기름값이 워낙 올라갔다는 거죠. 다 적자에 빠지니까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자 우리 전부 다 합성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요 고객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아닙니까? 양칼슨이 임원에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캐치프레이즈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요. 자 비행기 안에 성문 숫자보다 손님 숫자가 많이 타면 DC9에 8명 탑니다. 손님이 9명 이상만 타면 우리 비행기는 무조건 출발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죠. 임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장님, 우리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회사 말아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양칼슨이 굉장히 회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사장직 목을 딱 걸고 1년 내에 이게 적자가 흑자로 호전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시행을 하죠. 손님이 8명만 타면 무조건 비행기를 출발을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자가 엄청나게 납니다. 무려 6개월 동안에 700만 불 적자가 나는 겁니다. 회사가 난리가 나죠. 근데요 8개월부터 기적적으로 모든 플라이트 스케줄이 풀부킹이 돼버립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SES가 자기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소위 카드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달 특히 시간이 바쁜 비즈니스맨들 간에 입으로 귀로 전달되는 누가 어떻게 딱 하더라 이게 과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과장이 되느냐 하면 SES는 손님 한 명만 타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카더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바쁜 사람은 전부 다 SES로 몰리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비행기표가 반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팔다가요 쭉 팔다가 비행기표가 안 팔리면 출발하기 40분 전부터 반표를 파는 겁니다. 근데 바쁜 사람은 미리 온값을 타고 비행기표를 사는데 뭐 배낭 여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비행기표를 온값을 안 내죠. 쭉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지금부터 반표 팝니다. 가면 가서 반표를 산다는 거죠. 그게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요 SES는 열흘 전에 예약을 해도 온값을 주고 해도 풀부킹이니까요. 모든 손님들이 온값으로 탔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이것도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고객이 원하거나 요구하는 걸 판단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고객들한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건방지고 자만하고 다리가 게을러서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고객은 우리한테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자만심에 빠져서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역지사지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본 필요성이죠. 제가 뭐 역지사지를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일을 하자. 그래서 바른 일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내 고객 입장에서 바른 일이 뭐냐? 이걸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하자. 이거는 뭐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제대로 하는 거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요. 7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이 관리지수상주의 이거 문제 아니냐, 타파를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76페이지가 우리가 조직이 너무나 경직화되어 있다, 이게 유연한 조직으로 가자는 거고요. 다음 77페이지가 부문이기주의를 타파하자는 거고요. 78페이지가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78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세가라는 회사 아시죠? 이 세가라는 회사가 10년 만에 무려 매출 16배를 성장한, 지금은 거의 닌텐도하고 경쟁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원동력을 갖다가 이 조직하는 사람들이 5개를 뽑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보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 누설보다 무서운 것이 정보 단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정보 공유,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하다가 정보 공유되다가 이게 뭐 신문기사에 하나 등 나오고 뭐가 하나 등 터지면 공유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지 닫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가는 그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더라도 정보 누설보다는 정보 단절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정보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IBM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IBM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기본적으로 정부에 갖고 가고 있던 원칙이 정보 비밀주의입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술이 외부에 자꾸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주의, 시큐리티, 이게 회사의 주요 8대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보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특급, 1급, 2급, 3급, 뭐 특급은 시건장치가 2개 있는데 보관을 하고 1급은 안 했는데 보관을 하고 철저하게 분류를 하고 비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밀을 외칠수록 회사의 비밀이 다 유출이 됩니다. 왜? 중점주의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비밀이니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밀을 외칠수록 비밀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이런 파라독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 좋은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IBM이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을 확 바꿔버립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주의다. 회사의 모든 비밀이 없다. 다 공개다. 모든 게 공개고 요거 3개만 비밀이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탈 퓨, 중점주의가 원칙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절대로 안 난다는 거죠. 비밀주의를 외칠수록 비밀이 흘러나가고요. 공개주의를 외칠수록 비밀이 보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첨예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첨예하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이나 R&D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Q코스트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비용,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 이 3가지입니다. 예방비용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불량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계설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라인에 있는 종업원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불량이 안 나도록 사전에 교육시키는 이런 비용들, 이런 게 전부 다 예방비용이죠. 프리벤션 코스트입니다. 평가비용은요, 불량이 난지 안 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검수를 한다든지 검수과를 둔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평가비용입니다. 셋째, 페일리어 코스트, 이 실패비용입니다. 불량이 났다는 거죠. 칼라 텔레비 고장 났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가야죠. 부품 갈아야죠. 이거는 불량이 났기 때문에 생기는 실패 비용입니다. 이 3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필리크로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퀄리티를 전공한 학자들 주장은 어떤 경우라도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게 코스트가, 전체 코스트가 가장 값싸게 친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실패비용보다는 평가비용이 싸게 치고요, 평가비용보다는 예방비용이 싸게 칩니다. 그거를 실제 접목하고 있는 회사가 페더럴 익스프레스나 AT&T 같은 회사입니다. AT&T에 가보면요, 1, 10, 10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10, 100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칼라 텔레비가 라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라인 스톱 시켜가지고 고쳐버리면 코스트가 1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라인 스톱 시키려다 보면 뭐 생산량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자기 체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눈 찌그시 감고 그냥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고 여기 회사 문 밖을 딱 떠나면 그걸 제대로 바르는 데는 코스트가 10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요, 고객 손에 딱 들어가서 불량이 되고 컴플레인이 되고 애프터 서비스가 되면 코스트가 100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 10, 100의 법칙입니다.
인류 기업들이 퀄리티 잘하는 인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캐치프레이즈가 1, 10, 100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자는 거죠. 자, 그럼 6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기업병이 뭐 어떤 기다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발언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하자 아니겠습니까? 두 안 하고 뭐 앞에 이야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 뭐합니까? 머리만 골치 아프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쭉 넘어갔어요. 8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룹 전체 차원으로 이 혁신을 전담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만 변화 체인지 이런 걸 해보면요. 가장 문제가 저희 그룹,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바뀌자 하면 이 뭐 바뀌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미래가 퍼지하다든지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든지 비전이 없다든지 파업 게임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뀌자 그러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반발하죠.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류 기업들, 초인류 기업들 케이스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인류 기업들이 갖고 가고 있는 케이스, 그 공통적인 기업 문화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이걸 듭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세입니다. IBM요. 이 IBM이라는 회사가 뭐 지금은 아직 뭐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허물어질지 재생을 할지 이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직도 인류 기업입니다. IBM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에 따라서 IBM 아닙니까? 암원크에 가보면요. IBM 직원들 스스로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가 아니고 I have been moved. 나는 벌써 바뀌었다. 이런 거죠. IBM moved 변화가요. 변화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문화죠. 특히 IBM 같은데 내가 사무실 나와서 어제 하던 거, 지난달에 한 거, 작년에 한 거, 상사가 시킨 거, 선례가 있는 거 해봐야 내일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 존재 가치는 회사에 나와서 어제 안 한 거, 작년 안 한 거, 상사가 안 시킨 거, 선례가 없는 걸 하는 게 내 존재 가치다. 변화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NEC 잘 아시겠죠? NEC라는 회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회사 아닙니까? 일본의 전전공사, 지금 NTT로 바뀌었죠. 전전공사에 전화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0년 만에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장본이 누굽니까? 고바야시입니다. 소림. 이분이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면서 어록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이 이만한 책인데요. 우리도 선대장 어록집 이런 게 있습니다만 고바야시 회장 어록집을 딱 보면요. 어록집 첫 페이지에 첫 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게 고바야시가 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것도 파라독스한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불안정하고요.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이야기랍니다. 이게 조직이 바뀌자 변하자 고치자 혼란스럽죠. 난리죠. 당장 망할 것 같죠. 그때가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반면 조직이 야, 참 우리 고생했다. 오랜만에 다리 좀 뻗어볼까? 라고 할 때 조직은 안정되어 있죠. 조용합니다. 그게 망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바야시입니다. 그런 가치관 가지고 NEC가 이렇게 컸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 거지. 그러나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참 두려운 거 아닙니까?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럼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했다가 성공한 케이스,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한 케이스,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딱 복지부동 쫙 엎드려 있는 거, 요 세 가지 중에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는 가장 좋죠. 이건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근데요, 도전해서 실패한 거하고 딱 엎드려 있는 거하고 복지부동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냐? 이게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자료를 여기저기 디비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제메시가 일본의 인류 기업들 100개를 골라가지고 1985년부터 87년까지 실증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도전해서 성공한 거, 도전해서 실패한 거, 무도전, 도전 자체를 안 한 거,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매출이나 이익 공유요. 여기 매출이고 여기 이익인데 도전해서 성공한 게 탁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도전해서 실패한 거하고 쫙 엎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좋으냐? 근데 요행이 답은요, 실패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라. 양자공이 도전해서 실패한 게 도전 안 한 것보다, 이건 매출이고요, 이거는 도전해서 실패한 게 도전 안 한 것보다 낫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차이는 아주 뭐 0. 몇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차라리 도전해서 실패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이 도전 실패는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복지부동보다는 시행착오가 훨씬 더 낫다. 이런 게 일본 제메이시가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선택 동기라는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코터 교수가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중에서 하나 해당되는 걸 차례대로 동그라미를 한번 쭉 치보십시오.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됐습니다. 성진이라는 게 열심히 일해야 얻는 거다. 아니다. 성진이라는 게 재수 좋으면 된다. 그 다음에 쭉 차례대로요. 서로 대칭되게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 왼쪽에 해당되면 왼쪽에 하나씩, 오른쪽에 되면 오른쪽에 하나씩 차례대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동그라미를 하셨으면 제일 밑에 왼쪽에 몇 개, 오른쪽에 몇 개, 이렇게 동그라미 숫자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쿼터가요. 이게 이제 인터널 컨트롤 앤 익스터널 컨트롤이라는 책에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기 사람의 속성이 이 도전적이냐 수비적이냐 이걸 이제 판가름하는 표입니다. 뭐냐면 이 외적 동기라는 거는 외부에서 아주 심한 압력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간다라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 외적 동기 스타일입니다. 내적 동기 스타일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속에서 자가 발전을 해서 개척해가는 스타일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면 왼쪽 내적 동기는 소위 시행착오 스타일이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스타일이고 오른쪽은 복지부동 스타일입니다. 뭐 각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뭐 남들한테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경정에서도 지금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결국 이겁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뭐 변하자, 바뀌자 그러고 뭐 마스터 플랜을 짜고 비전을 내걸고 머리띠를 묶고 산에 올라가서 어쌰어쌰 외치고 뭐 다음에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 비판적으로 하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받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 안 누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인데 뭐 열심히 교육받아봐야 실제 마음에 안 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발은요, 남부터 어려운 거부터 오래 걸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입니다. 손이 아시죠? 이 손이라는 회사에도 이렇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회사도요, 대기업병이 있답니다. 손이라는 회사가 대기업병 스스로 정의를 내린 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대기업병이란 회사를 진정으로 아끼는 수많은 임직원들이요,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집단적으로 망해버리는 병, 이게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직이 누구나 자기 문제점 다 안다는 거죠. 고치자 다 외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될 방법 안다는 거죠. 또 바뀌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단적으로 파멸하는 게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안다는 거와 실행한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담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담배 얼마나 나쁩니까? 제 가까운 사람 있는 중에 저도 뭐 요새 금년빌딩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가까운 어른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피우면 빨리 죽는지 안다는 거죠. 이거 안다는 사실하고 제가 담배 안 피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특히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하자, 바뀝시다, 고칩시다 하면 그거 알아. 내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머릿속에서만 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회장께서도 자주 강조를 하시지만 이 지행용운평 이거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 안다는 단계가 5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하겠다, 할 줄 안다, 밑에 사람 부릴 줄 안다, 밑에 사람 가르칠 줄 안다, 결과를 평가할 줄 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릿속에서 안다 요거 갖고 다 끝났다 안다는 거죠. 이건 아는 거에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서 이 행으로 옮기기 이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이게요 혁신이라는 건 저도 여러 번 해봐서 합니다만은 힘들고 크고 작은 것부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체험을 조기 해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걸 하나 딱 잡아서 딱 고치보면 이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 돼. 조금 더 큰 거, 이게 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대형사고 치는 거. 이게 혁신의 공식입니다. 쉬운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 경험을 조기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내탓사고입니다. 신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마 저희들 이제 ESI 조사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ESI 조사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ESI 저희들이 2번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계층이 안 바뀐다는 계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원들은 과장 안 바뀐다. 과장들은 부장 안 바뀐다. 부장들은 임원 안 바뀐다. 임원들은 사장 안 바뀐다.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손가락을 위로 아니면 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뭐 하나 사고 터지면요. 딱 눈치 보고 전부 다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입니다. 공장장 사고 치든지 안 그러면 밑에 현장 책임자 뭐 문체 가든지 자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요. 이 worst 9, best 5라는 게 이게 뭐 용어가 아니고 제 그 연구소에 바로 옆방에 있는 모 실장 책상 위에 딱 붙여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뭐 이게 죽일 점 살릴 점이라길래 이게 뭐냐 해서 제가 열심히 쳐다봤더만 이게 뭐냐 하면 그 모 실장이 자기 부하직원 10명을 딱 한테 부탁을 한 거랍니다. 골방에 딱 비워놓고 자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당신한테 기감이 되는 거 한 5가지 정도만 골라 뽑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 중에서 고쳐야 될 거 10가지를 네가 한 골라 뽑아봐라. 이래서 그 실원들 9명이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토의한 결과 이렇게 10가지가 안 나오고 고쳐야 될 게 9개, 살려야 될 게 5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매일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쳐다보고 점심 밥 먹고 와서 한번 쳐다보고 퇴근하면서 내가 그대로 했는지 쳐다보고 이게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변화의 출발은 나부터 고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자기 상사한테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되는 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번째 있는 그 대화 중심의 음주문화 좌로 1클리크 우로 1클리크 이거는 뭐냐면 쫙 한 장 넣고 노트를 쫙 넣고 무조건 1클리크 그리고 또 좌로 한번 1클리크 이래가 한 10분쯤 딱 돌리고 판 시작하는 이게 아마 클리크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실에서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요. 이 신경영이라는 게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고칠 거 9가지 이것만 해서 제대로 고치면 다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손가락 3개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그 ESI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ESI 보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은 부장, 부장은 임원, 임원은 사장. 저희들이 남 탓을 잘합니다. 손가락 짓을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잡으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손가락질 할 때 비난의 대상이 있으면 요 손가락이 저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의 5개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있고, 하나는 중립이고,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총을 뽑을 때는 한번 자기한테 3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탓이냐, 내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고, 그래도 자신 있을 때 뽑아라는 거죠. 그러든지 안 그러면 뽑을 때 정 자신이 없으면 남한테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120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어떤 실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치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유 방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딱 2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는 do the right thing right the first time.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처음에 실천하자. 요거 안 하고요. 2번째는 저희들이 손가락을 뺄 때 손가락 3개 방향을 보자. 이 2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